아, 손이 너무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보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왼쪽 팔 전체가 저리면서 가슴까지 답답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손저림.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다가 팔 전체로 퍼지는 그 고통.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에 피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치명적인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손저림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2시 응급실로 실려온 6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가끔 왼쪽 손이 저린 증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파스를 붙이고 손을 주물러 주시면서 지내셨대요. 그런데 그날 새벽 왼쪽 팔 전체가 저리고 조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면서 가슴까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의 남편분이 이상하다 싶어 119를 부르셨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급히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거든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만약 1시간만 더 늦었다면 심정지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응급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현재는 약물 치료를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손 저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심장마비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이죠. 만약 남편이 바로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는 느낌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저림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손이 저릴 때 30초 만에 증상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급처치법도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손저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저림의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크게 신경 압박으로 인한 저림, 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 그리고 대사질환으로 인한 저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엄지, 검지, 중지와 약지의 절반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 디스크, 의학 용어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저림 증상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장갑이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손발 끝부터 저린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팔이나 손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저림과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추울 때나 손을 사용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흉곽출구증후군입니다.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이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 사이에서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깨가 처지거나 목이 긴 분들, 오랫동안 팔을 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 B12 결핍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되어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위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왼쪽 팔이 저리면서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62세 김동수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약을 꾸준히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왼쪽 팔이 저리면서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대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시려고 하셨는데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부인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오셨고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김동수 씨는 지금 완전히 회복되셨고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시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자기 한쪽 손이나 팔 전체가 마비되듯이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경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68세 송기철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시는데 갑자기 오른쪽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칫솔을 떨어뜨리셨대요. 옆에 계시던 부인이 바로 이상함을 눈치채시고 119를 부르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말도 어눌해진 상태였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골든타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아서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요. 세 번째는 손저림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손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손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손가락이나 손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71세 이순자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저리면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대요. 손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갑고 감각도 거의 없었어요. 급히 응급실에 오셔서 검사한 결과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손으로 가는 혈관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로 혈전을 제거해서 다행히 손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손저림과 함께 손이 부어오르고 혈관이 퉁퉁 부풀어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팔로 온 경우일 수 있어요. 59세 정수영 씨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팔이 저리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대요. 며칠 지나니 팔 전체가 퉁퉁 붓고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왔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팔에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혈전이 생긴 거였어요.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저림과 함께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빨갛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레이노 증후군의 심한 형태이거나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일 수 있어요. 66세 박미선 할머니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추울 때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면서 저렸는데 최근에는 여름에도 증상이 나타나고 손가락 끝에 작은 궤양까지 생기기 시작했대요. 검사 결과 전신성 경피증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병은 혈관과 피부, 내부 장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양쪽 손이 모두 저리면서 걷기가 불안정하고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척수 문제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70세 조영수 어르신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양손이 저리고 단추를 잠그기가 어려워지시더니 나중에는 걸을 때 휘청거리고 소변 조절도 힘들어지셨대요.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경추의 척수가 심하게 눌린 상태였습니다. 경추척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로 척수 압박을 해소한 후에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르신은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손저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손저림이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손목 털기 운동입니다. 손저림이 느껴지면 손을 심장보다 높이 들어 올리고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마치 물을 털어내듯이 10초에서 15초 정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가면서 증상이 완화돼요. 두 번째 방법은 손가락 펴고 오므리기입니다. 손저림이 느껴지면 손가락을 천천히 최대한 펴주세요. 5초간 유지한 후 이번에는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이것도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손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저림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손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을 가볍게 잡고 손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손목 터널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고 신경 압박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듯이 맞댄 후 손목이 직각이 되도록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세요. 손목과 팔뚝에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내리고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하시면 손목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의 압박이 줄어들면서 저림이 완화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손바닥 마사지입니다. 한 손의 엄지로 다른 손의 손바닥 중앙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손목과 손바닥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저림이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손저림이 심할 때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온찜질팩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너무 뜨겁지 않게 맞추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온찜질을 할 때는 반드시 온도를 확인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서 화상을 입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손저림이 목 디스크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10초 유지하고 왼쪽으로 기울여서 10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10초, 뒤로 젖혀서 10초씩 유지해 주세요. 이 동작들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하시면 목 근육이 이완되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는 팔 올렸다 내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양팔을 천천히 위로 쭉 뻗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어깨와 팔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저림이 완화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손목 털기 운동입니다. 어디서든 즉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나머지 방법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차례대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손저림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에게도 추천하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손목이 꺾이거나 팔을 베고 자는 것을 피하세요. 손목이 장시간 꺾인 상태로 있으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저림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팔을 베고 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팔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단되어서 저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손목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자기 전 1번씩 앞서 알려드린 손목 스트레칭을 5분씩만 해주세요. 꾸준히 하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손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키보드는 손목과 수평이 되도록 놓고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높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실 때도 손목을 너무 꺾지 말고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어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식후 2시간 혈당을 14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6.5% 이하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세요. 식이요법과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손저림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흡연을 하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금연을 하시면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1년이 지나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는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손목 조직에도 지방이 쌓여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적절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 B군 섭취입니다.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예요.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되어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미, 돼지고기, 생선, 달걀, 우유, 녹색 채소 등을 골고루 드시면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경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저림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루 7,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한데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손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손저림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저림이 있는데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해서 손저림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하거나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손저림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면 심각한 질환을 놓칠 수 있거든요. 반복적인 손저림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넷째, 진통제나 파스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진통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되 근본 치료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손저림을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섯째, 손저림이 있는데 계속 같은 자세로 오래 일하시는 것입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계속하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작업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의 방식을 바꾸거나 보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일곱째, 술로 손저림을 잊으려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음주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신경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후 이정희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심근경색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대요. 규칙적인 운동과 저염식, 금연을 실천하시고 약도 빠짐없이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손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바로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번 손목 스트레칭하기,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손 운동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손 건강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손저림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